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5회 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요즘 1급이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 2급 문제죠, 이거. 자, 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고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이거 거래가 맞고요.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소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변제하다. 어음을 받고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거래고요. 성수기 재고 확보를 위하여 상품 3,000만 원을 추가 주문하기로 하다. 주문만 한 거지 돈이 나간 게 없죠.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이 증감과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아니죠. 사회에서는 거래라 그러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있던 재고자산 2,000만 원을 멸실하다. 소실하다 같은 뜻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화재로 다 타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이 감소, 재해 손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자, 2번 문제.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해서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 다시 말해서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게 재무제표의 원칙. 거기에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에 해당될까요? 딱 보이죠? 계속 기업이 가정. 1년만 하고 때려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기업은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에. 이거 뭔 소리냐 하면 자, 기업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뭐예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한다. 기업과 소유주는 분리된다.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인 기업은 아닌데 법인인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별 보고의 과정.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거기 보면 전년도하고 다 비교되어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손익 다 따지죠. 그래서 기관별 보고 비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 신뢰성이라든가 목적 적합성이라든가 이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건 1번 계속 기업이 가정. 만약에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출제한다면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만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재고자산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회계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는 비품이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죠.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자, 자기네가 판매할 목적이 아니죠. 자기네가 사용할 목적. 그러면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입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3번.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뭐예요? 이거 주식이죠. 시세 차익.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투자유가증권입니다. 장기다 하면 투자유가증권의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투자자산. 만약에 단기다 하면 그건 뭐예요? 단기매매증권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자,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판매용으로 제조 중인 선박. 요거는 재고자산이죠. 판매용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4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맞고요. 유형자산이 취득에 관한 운송비, 그 다음에 설치비용, 인쇄사 같은 데 가보면 그 대형 기계 막 15억, 20억 하는 거, 운송비, 설치비 많이 듭니다. 자, 요것도 당연히 제 비용이니까 더해줘야죠. 그 다음,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그러면 옛날 건물은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있을 거예요. 자, 기존 건물은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이 취득원가에 더한다?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새로 건물을 아직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했어. 그러면 장부에도 기존 건물은 없애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받고 판매한 게 아니고 그냥 건물을 아예 싹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장부가액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걸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처분을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을 안 쓰겠다 하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가서 영업의 비용으로 유형자산 철거 손실 어떤 식으로 하든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짓는 비용만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차량원 방구. 여러분 차를 사실 경우에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난 채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업사원이 알아서 팝니다. 자동차 등록센터에 가보면 그거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방 하나 들고 좀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팝니다. 자, 그러면 국공채 매입 가액하고, 근데 우리 이 회사는 그걸 안 팔았어요. 매입했어요. 근데 현재 가치, 시가를 딱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공채를 산 매입 가액은 100원인데 요즘 시가는 보니까 90원이다. 그럼 10원 더 준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차익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가액이 100원, 시가가 90원. 그럼 돈을 10원 더 줬죠. 시가보다. 장부에는 시가로 줘가야 되거든요. 채권은. 그러면 요 10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 차량 운반구에 더해 줍니다.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이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 상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 감가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처럼 정액, 정률, 연수, 생산량, 비례법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하기가 애매하다 하면 정액법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법, 간접법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K랩 프로그램, 수업용 프로그램은 직접법만 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에 가서 무형자산 상각 충당금 찾아보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법 계정 과목이 없어요. K랩 프로그램에는 직접법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차감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 무형자산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상각 누계액, 충당금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기업회 기준에서는 간접법도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뀐 모양인데 교재는 지금 보면 직접법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내년에는 요거 수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단 K랩 프로그램은 직접법만 쓰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잔존가액은 제로로 봅니다. 무형자산은.
그 다음에 상각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길 수 없다라는 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같은 경우 뭐 내용연수 40년, 뭐 30년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무형자산은 20년. 그 다음에 아까 정액법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직접법으로 차감할 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직접 상각해버린다는 거, 예,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아마. 자,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일단 생각하는 거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똑같고요. 자, 이건 맞고,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뭐요? 40년이 아니죠. 20년.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까지 상각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정액법.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 표시하는 직접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 자, 직접 차감 또는 간접 차감 둘 다 일단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급에서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1급 책에는 없어요. 2급 책에 있습니다, 이거. 자, 회사에 사용하는 장부는 제가 이제 캡처 받아본 건데, 주요부, 주요장부 또는 보조장부, 보조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장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분계해야죠. 그 다음에 각 계정에 옮겨주죠. 요 두 개, 분계장. 그 다음에 모든 계정을 모아놓은 거, 총계정 원자. 요 두 개가 주요장부, 주요부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장부입니다. 상품 재고장, 매출처, 매입처, 매입장, 뭐 받을럼, 지급음, 기입장, 나머지 기타 보조부에서 보조장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요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분계장 또는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정산표, 요거는 보조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주요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거 계정과목 및 정기등록 메뉴를 제가 캡처받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다음이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들어가세요. 저도 이거 다 암기는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있어요. 요거죠. 정답은 1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감자차손,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자본 조정에 있습니다. 자기주식, 감자차손. 그 다음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거는 거저먹기 생큐 하는 문제죠.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식 쭉 써놓고 바로바로 대입하세요.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죠. 순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47만 5천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제 매출원가 계산해야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10만 원 더하기, 그 다음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빼고, 매입 환출 빼고, 매입 애누리 있으면 매입 애누리도 뺍니다. 자, 여기서는 20만 원에서 두 개 만 원 뺍니다. 그러면 19만 원이죠. 19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11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매출원가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10만 원 빼고 9만 원 나오죠? 예, 매출원가 9만 원 나옵니다. 맞나? 10만 원. 아니다. 저기 18만 원 나오죠? 18만 원. 11만 원 빼니까 29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 18만 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계산기 눌러야 됩니다. 자, 이러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얼마예요? 29만 5천 원. 자, 정답 2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요. 자, 9번 문제. 자, 재매개는 끝났는데 제가 최근 1년치
요 기출문제 설명하면서 이번 배구회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재미에게는. 자,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원가 회계. 원가는 크게 주요 원가, 그 다음에 가공 원가를 구분합니다. 자, 근데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공 원가로 합니다. 이거죠, 이거. 직접 노무비, 그 다음 제조 간접비. 요게 가공비 또는 가공 원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가장 큰 거죠.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거는 뭐예요?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 볼 때 보면 요 다음 중 직접비는 얼마인가 해서 요거 두 개 찾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가공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직접 재료비 얘는 빼고 계산해야죠. 자, 직접 노무비 16만 원 있습니다. 여기 16만 원. 자, 이제 제조 간접비만 알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가 없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6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구할 게 이거죠. 이거 제조 간접비 이거죠. 요거의 30%가 6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를 또 다른 식으로 분류하면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자, 그러면 총 금액에서 30%가 6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걸 X로 보고 곱하기 0. 뭐예요? 30%니까 3. 한 개 6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X값을 구하려면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러면 나누기 0.3 계산하면 나머지 이 총 제조 간접 원가 요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0만 원 나누기 0.3 하면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200만 원 나오네. 예.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 구했어요. 200만 원. 자, 여기 200만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아, 이거 16만 원 아니고 160만 원이구나. 예. 160만 원. 그럼 두 개 더하면 자, 가공 원가 360만 원. 예, 여기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거 함정을 파놨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원가는 무엇인가? 원가 행태에 네 가지가 있죠. 변동비, 그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총 원가가 아니고 단위당 원가입니다. 그리고 조업도 이걸 생산량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론 시험에서, 이론 강의에서. 자,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래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고정비죠. 고정비. 자, 만약에 이게 단위당 원가가 아니고 총 원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임차료. 아니, 우리가 물건을 1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월세는 딱 계약 기간 있으면 일정하잖아요. 1년 동안. 자, 그리고 변동비,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화요금 같은 게 있는데 전화요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기본요금 쭉 나오다가 일정 이상 되면 이제 할증료 붙죠. 핸드폰 요금도 그렇죠. 자, 이거는 준고정비에 해당이 되고, 준변동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공장 건물의 임차료, 고정비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변동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것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죠. 변동비, 요거는 준변동비.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입니다.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요 공식은 외워야죠. 월말 제공품 평가, 요거 지금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공식. 선입선출법하고 다른 점은 월초제공품이 없고 여기에서 월초제공품 환산량은 빼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거는 평균법이니까 월초제공품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요 공식 전체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월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동차다 하면 과자 공장, 아이스크림,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금액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월말 제공품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자,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요 완성품 수량이 완성된 거 있겠죠. 그리고 이 미완성된 게 문제예요.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완성품, 월말 제공품 전체에 다 완성된 걸로 환산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더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할 거는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라. 그럼 완성품 수량 8,000개 있습니다. 8,000개. 자,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그런데 가공비에 대한 겁니다. 가공원가, 가공비. 자, 기말 제공품 수량 3,000개인데 미완성된 게 완성도는 60%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만약에 지금 재료비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완성도 필요 없이 100%. 왜? 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100% 계산하는데 이거는 가공비니까 완성도 곱하기 0.6, 36, 18, 1,800개. 자,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을 때 1,800개로 60%가 완성됐으니까 환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000개, 1,800개 더하면 9,800개가 월말 제공품이 완성된 환산량이고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고 요거 환산량을 또 곱하기 하면 월말 제공품 금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 환산량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요거 9,800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요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자, 요 교재 261페이지에 있죠? 개별 원가 계산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업 배 만드는 거. 요새 뭐 한 5년치 주문 다 들어왔다 그러던데 항공기 만드는 우리나라는 없죠. 건설업, 아파트 짓는 거. 자, 요러한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 주문 생산 방식. 자,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거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단일 제품 또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뭐가 다르느냐? 자, 요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종합 원가 계산은 아까 나왔던 완성품 환산량에서 월말 제공품 계산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여기서는 원가 계산표 요걸 각 제품별로 특정 제조 지시서 제품별로 선박 하나에 장부 하나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가공비 계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별 원가 계산을 씁니다. 아이스크림 만들 때 뭐 이렇게 섞는 게 있고 그다음 과자 만드는 그 공정들이 있죠. 그 공정별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조 지시서 제품별로 요거는 워낙 수십만 개씩 만드니까 그러면 공정별로 과자도 튀기는 공정이 있고 뭐 완성돼서 나오는 포장 단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하여 생산되는 경우 사용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해 놓으십시오. 종합원가 계산,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자, 맞죠? 설명이. 종합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 작성한다? 이거 뭐예요? 작업별로, 제품별로, 작업 지시서별로, 개별 원가 계산, 선박 같은 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 선박 주문에 의해서 각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에 사용된다. 대우조선 뭐 이런 데들. 자,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3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도 끝났고 부가가치세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어떤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제가 추가 설명 자료로 납세 의무자 기준은요. 일단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 불구하고 전부 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학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실에 가보면 홈페이지 가도 나와요. 사업자 등록번호. 왜냐하면 물건을 받기 때문에. 판매하지는 않는데 비영리죠, 학교는. 근데 물건을 구입할 때 생계산서를 다 받아두고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에 납품한 사람들이 탈세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생계산서 다 발행하죠. 자, 영리 유무 불구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뭐 행사하는 경우 있죠. 바자회도 하고. 그런 경우는 그거는 기타 사업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으로 여기 이것처럼 부가세로는 안 보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용역 공급하는 거죠. 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만 빌린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그 돈을 버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건 아니죠. 여기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이 되고,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여야 되고,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된다. 면세 대상은 안 됩니다. 책을 판매하는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신고 안 합니다. 근데 부가세 세금도 받아서는 안 돼요. 책에 부가세 별도 이런 건 없죠. 자, 그래서 면세 대상은 해당이 안 된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면세 사업자, 면세 제도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면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진성이다 하는 게 뭐냐면, 뭐 물건을 한 10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세금 10만 원 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월급쟁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근데 부자들한테는 껌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로 인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건강, 의료, 학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합니다. 바로 요거를 위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빈부격차 있는 사람들의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고, 그리고 부분 면세 제도, 요거 반대되는 말이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완전 면세 제도, 이거는 뭐냐면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자, 원재료 사면서 영세니까 0% 곱해요. 부가세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러면 매입세 다 환급 받습니다. 그 다음 수출할 때도 세금 또 안 내요. 그러니까 완벽히 세금 전부 다 면세
받습니다. 근데 요 면세 사업자는 이건 일반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는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해 가지고 올 때는 인쇄사는 제조업체니까 부가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는 줘야 돼요. 근데 판매할 때는 부가세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 혜택을 받는 거고 영세 해외 수출하는 경우는 완전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이거 포기할래. 포기하면요 아무 때나 포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출판사도. 대신에 한번 집 나가면 3년간 못 돌아온다고 내가 이론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자, 한번 신청하면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청할 때. 자, 그리고 토지 임대, 일반 의약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가 안 됩니다. 약국 면세 되는 것도 있는데 약사가 제조한 약만. 그거는 면세입니다. 근데 일반 의약품, 우리 가서 뭐 드링크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죠.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건데 제조가 아닌 그냥 일반 꽉에 이렇게 담아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별도 있고요. 건물 임대는 요거는 면세인데 토지만 빌려주는 건 이건 면세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건물이 없는 토지 임대,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 타블렛 그러는데 자, 그런 약들은 면세 아니죠.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면세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 제도이다? 아니죠. 이거는 영세 수출하는 사업자만 완전이고 순수한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 제도이다 해서 이거 틀렸고요.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 집 나간다 그러면 뭐요?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한 제한 없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일단 집 나가면 3년간 못 돌아온다.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시험 나오는데 주로 요거 아니면 요게 나옵니다. 이번에 요게 나왔어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2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주사업장, 그 밑에는 뭐 대리점 뭐 있겠죠.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 주사업장,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자, 4번이 일단 정답이 됐고요. 이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장이 2개 있어요. 얘가 주사업장이야. 사업자 등록번호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환급이야. 부가세 신고할 때 얘는 납부해야 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냈다가 또 이거 결국에 같은 회사니까 세금계산서는 따로따로 발행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따로따로 있지만 납부할 때 총괄 납부하고 치고받고 뭐 해서 납부하고 환급도 한꺼번에.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일단 정답이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아예 한 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 그러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질문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통제를 못하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면 그냥 객관식 질문 몇 개만 딱 하고요. 그 다음 등업 없습니다. 마음대로 글 쓸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딱 구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검색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질이 막 흐리다는 분이 아직도 나오는데 요 밑에 톱니바퀴 요거 누르면 여기 화질
1080으로 지금 이거 4K급으로 촬영한 거니까 요거 누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고. 자, 요거 참고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